8. 일리아 안드레이치 백작은 귀족 단장을 사임했다. 이 직무에는 너무나 막대한 경비가 뒤따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재정은 조금도 돌아서지 않았다. 나타시아와 니콜라이는 이따금 양친이 불안한 얼굴로 남몰래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하고 선조 전레의 호사한 로스토프네의 저택과 모스크바 교회에 있는 별장의 매각에 관한 상의가 오가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귀족 단장의 직무를 떠남과 동시에 거창한 손님 접대의 필요도 없어졌으므로 과거 몇 해 동안에 비하면 오더라도 노예 마을의 생활은 훨씬 조용하게 흘러갔다. 그렇지만 광대한 본체도 몇 개의 외딴 채도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 들어차 있었고 언제나 20명 이상의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 해 이 집에 붙어 살아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가 된 사용인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째선지 백작의 집에서 살 필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악사 짐을 내려붙여 무도교사 포겔리 가족, 노처녀 벨로바, 그리고 또 빼짜가 빼짜의 가정교사와 아가씨들의 옛날 가정교사, 심지어는 다만 여기서 사는 것이 자기의 집에 있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었다. 이전처럼 거창한 초대는 없었으나 생활은 여전히 똑같은 궤도를 더듬고 있었다. 백작 내외는 그 이외의 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 전과 똑같은, 아니 니콜라이가 와서 더 늘어난 사냥개와 여전히 마구간을 채우는 50필의 말과 15명의 마부, 전과 똑같은 생일 축하 선물, 온 군을 통틀어 초대하는 화려한 만찬회, 여전히 행해지는 백작이 좋아하는 휘스트며 보스톤의 연속, 카드놀이 때 백작은 언제나 배를 모두의 눈에 띄도록 놓아 날마다 이웃 사람들에게 수백 루블리씩 따게 해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패들은 일리아 안드레이치 백작과 노름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유리한 벌이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백작은 마치 커다란 거물에 걸린 사람처럼 자기가 종행으로 얽혀 있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한 걸음마다 더욱더 얽혀들고 동시에 자기를 얽어매는 거물을 끊어버리거나 조심스럽고 참을성 있게 그 얽힘을 풀어버릴 힘도 없는 자신을 느끼면서 집안 살림살이 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백작 부인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차차 가난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고 백작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없거니와 백작 자신도 아내에게 숨기고는 있지만 자기와 아이들이 파산한다는 의식 때문에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으며 가운을 만회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여자로서의 눈으로 보아 오직 하나 가능한 방법은 니콜라이가 부유한 집안의 교수와 결혼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며 만약 니콜라이가 자기가 찾아낸 배필을 거절한다면 가운 만회의 희망은 영영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이 배필이라는 것은 줄리 까라기나였다. 양친이 모두 훌륭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의 딸이며 어렸을 적부터 로스토프 집안과 숙친했고 이번에 오직 한 사람 살아남아있던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백작 부인은 모스크바에 있는 까라기나 부인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어 그의 딸과 자기 아들과의 혼담을 제기하여 그쪽으로부터 호의 있는 답장을 받았던 것이다. 자기 쪽에서는 물론 찬성하며 모든 것은 딸의 마음에 달렸다고 까라기나 부인은 대답해 왔다. 그리고 그녀는 아드님을 모스크바로 보내주십사고 그를 초대해 왔던 것이다. 백작 부인은 몇 번이나 눈에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보며 이제 딸 둘이 모두 혼처가 정해진 지금 자기의 오직 유일한 소망은 니콜라이의 결혼이 보고 싶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자기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훌륭한 처녀가 있다는 것을 넌지시 비치며 결혼에 관한 그의 의향을 떠보려고 했다. 또 다른 이야기 중에 백작 부인은 줄리를 칭찬하고 이번 축일에 모스크바로 놀러 갈 것을 니콜라이에게 권했다. 니콜라이도 어머니의 얘기의 진위를 눈치채고서 언젠가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머니를 꿰어 속셈을 털어놓게 했다. 백작 부인은 가운 만해의 희망은 지금은 모두 니콜라이와 줄리의 결혼에 달려있다고 고백했다. 그럼 만약 제가 재산이 없는 아가씨를 사랑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제가 재산을 위해서 감정이나 명예를 희생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물음의 가혹함을 깨닫지 못하는 채 다만 자신의 고결함만을 나타내 보이려고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아니다. 넌 내 마음을 모르고 있어. 백작 부인은 뭐라고 변명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대답했다. 넌 내 마음을 모르고 있다. 니콜리니까 난 너의 행복을 바라고 있는 거란다. 하고 그녀는 덧붙였으나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난처해졌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의 소망을 말씀해 주세요. 전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제 목숨이건 무엇이건 희생할 각오니까요. 그것은 어머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니콜라이는 말했다. 전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제 감정이라도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작 부인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희생을 바라지 않았다. 도리어 자기가 아들의 희생이 되고 싶을 정도였다. 아니다. 넌 내 마음을 모르고 있어.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두자꾸나 하고 백작 부인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다. 그렇다. 어쩌면 난 정말 가난한 아가씨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고 니콜라이는 혼자 말을 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재산을 위해서 감정이나 명예를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 어떻게 어머니는 그런 말을 다 나한테 할 수가 있었을까? 놀라울 뿐이다. 소냐가 가난하다고 해서 난 그녀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의 헌신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에 보답할 수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만 나는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줄리 따위의 산 인형 같은 아가씨와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게 될 것이다. 난 나의 감정에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그는 또다시 혼잣말을 했다. 만약 소냐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감정은 나에겐 무엇보다도 강한,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다.
니콜라이는 모스크바에 가지 않았다. 백작 부인도 그 뒤로는 결혼 이야기를 되풀이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과 지참금도 없는 소냐 사이가 차차 뚜렷이 눈에 띄게 접근해가는 징조를 슬픈 눈으로 때로는 분노의 빛을 띠고 바라보는 것이었다. 백작 부인은 스스로 자기를 나무라면서도 그러나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아무런 까닭도 없이 이따금 그녀를 붙들고 당신이니 아가씨니 하고 부르면서 소냐에게 트집을 잡고 욕지거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량한 백작 부인이 소냐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화가 나는 것은 이 가난한 검은 눈동자의 조카딸이 너무나도 얌전하고 착하고 은인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니콜라이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변함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점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니콜라이는 휴가 동안 줄곧 양친 곁에서 지냈다. 나타샤의 약혼자인 안드레이 공작한테서는 네 번째 편지가 로마에서 왔다. 그 편지에는 벌써 오래전에 귀국의 길에 올랐을 것이지만 뜻하지 않은 따뜻한 기후 때문에 상처가 벌어진 탓으로 내년 초까지는 출발을 늦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고 씌어 있었다. 나타샤는 여전히 약혼자를 사랑하고 여전히 이 사랑에 안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감수성을 가지고 온갖 인생의 기쁨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헤어진 지 넉 달이 지날 무렵부터 대항하기 어려운 우수의 순간이 이따금 그녀를 찾아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애처로웠다. 언제든지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다고 느끼고 있는 이 세월을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게 헛되이 흘려버린다는 것이 유감스럽기만 했다. 로스토폰의 집안은 여전히 명랑하지 못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